미쳤어요? 왜 갑자기 여기로 내려와요? 늘 말이 없던 달수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복순 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내 팔을 붙든 채 놓지 않았고 병호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내 앞을 막아섰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거칠게 팔을 빼내며 물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잠시 뒤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또 그렇게 놓칠 순 없어요.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고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는지, 왜 우리 가족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대체 뭘 잊고 있는 건지. 그 진실을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처음 만난 그 사람들 모두 나를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적다입니다.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남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내 이름은 김영자다. 나이는 72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부터는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무던한 편은 아니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고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내가 움직여서 해결하는 쪽이 훨씬 편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누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보다 그냥 내 방식대로 조용히 사는 게 좋았다. 그런데 요즘은 집안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다.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 현관으로 향했을 뿐이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돌아보니까 며느리가 서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며느리는 바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혼자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 대신 신발을 신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붙었다.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아들이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둘이 나를 막아서는 일이 잦아졌다. 아니, 거의 모든 일에 태클을 건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이대로는 나가봤자 마음 편히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초에 혼자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는 또 좁은 집 안에 갇혀 자유를 잃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다. 그러던 중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꺼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보아하니 아들이나 며느리가 깜짝하고 놓고 간 것 같았다. 훔쳐볼 생각은 없었지만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이를 확인해 봤는데 그곳에는 통장 사본, 병원 서류 같은 중요한 것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한참 동안 들고 있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내 통장 사본이나 병원 서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혹시 나 모르게 무언가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혼자 무언가 하려고만 하면 아들 또는 며느리가 항상 나를 막아섰고 우리밖에 없는 집에서조차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주방 식탁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말고 멈춰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니까 손이 잠깐 굳는 게 보였다. 아주 잠깐이었는데도 며느리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건 뭐야? 그냥 물어본 거였다. 별 의미 없이.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나는 괜히 그 사진이 궁금해져서 손을 뻗었는데 그보다 먼저 아들이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식사 먼저 하세요.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차가움이 느껴졌다.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라도 보는 것처럼 예민하게 행동했다. 나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사진이 떠올랐다. 누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치웠는지 생각이 이어지려다가 자꾸 끊겼다. 뭔가 알 것 같다가도 바로 흐려져 버리는 기억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일이 늘어갈 무렵 그날은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너무 조용히 있어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잠에 든 줄 알았던 걸까? 숨을 죽여 낮은 목소리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뒤는 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문 쪽에서 떼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였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은 그날 이후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잠깐이라도 혼자 나가려고 하면 자꾸만 막아서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또 나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순간들에 지켜갈 때쯤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네왔다. 어머니, 요즘 날씨도 풀렸는데 산에 한번 가보실래요? 나는 처음에 그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산? 그 한마디를 되묻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다. 네. 괜찮은 등산 모임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면 습관처럼 산에 올랐다.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아도 혼자서도 많이 갔던 것 같다. 등산 모임 비슷한 것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산에 오르며 느꼈던 기분 좋은 감정들이 떠올랐다. 거기 누가 있는데?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나이대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든 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산에 오르는 일이 불편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고민이 됐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혼자 가시는 것보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말은 나를 위한 것 같았지만 결국 혼자 밖을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아주 미세하게 긴장이 내려간 느낌이었다. 왜 저렇게까지 긴장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쳤다. 며느리는 곧바로 등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이 결정을 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등산 모임에 무조건 가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놓고 간 휴대전화 화면에 뜬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요. 그 문장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다.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참을 생각했다. 며느리의 개인적인 일인 걸까? 뭘 성공해야 한다는 걸까? 깊이 생각할수록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뜬금없이 제안한 등산 모임과 관련된 일인 걸까? 그곳에서 무엇을 성공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소파에 앉았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자연스럽게 TV를 틀었다. 그때는 몰랐다. 등산 모임에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을. 드디어 모임에 나가는 날 이상한 문장을 본 뒤라 마음이 뒤숭숭했지만 산에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한동안은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 잊고 지냈는데 드디어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데려다준 모임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윤병호였고 조용히 웃으며 내 쪽을 살피던 여자가 김복순, 팔짱을 낀 채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서 있던 남자가 최달수였다. 세 명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세 명 모두 나를 반겨주어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천천히 가죠. 오늘은 처음 같이 오르는 길이니 무리하지 맙시다. 산 입구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크게 심호흡을 했다. 집안에서만 맴돌던 답답한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흙길을 밟는 느낌, 나무 냄새,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까지 모두 기분이 좋았다. 처음에는 정말 좋기만 했다. 복순 씨가 옆에서 가볍게 말을 붙이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병호 씨가 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재미있었다. 달수 씨는 말은 거의 없었지만 뒤에서 누가 발 헛디디는 소리만 나도 바로 고개를 돌릴 만큼 주변을 잘 보고 있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복순 씨의 이 한마디가 의심의 싹이 되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영자야. 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복순 씨도 내 얼굴을 보고는 순간 아차한 듯 입을 다물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짧은 틈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분명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방금 그 말은 처음 보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복순 씨는 당황한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제 친구 중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어색함은 이미 내 귀에 남아 있었다. 정말 실수인 건가 생각하며 다시 산을 오르다 또 한 번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
달수 씨가 내 손에 들린 물병을 보더니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며 말했다. 찬물 말고 이거 드세요. 영자 씨는 찬 거 마시면 기침하잔. 거기까지였다. 달수 씨도 말실수를 했다는 걸 안 모양인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이번엔 물병을 받던 손까지 멈췄다. 병호 씨가 재빨리 끼어들 듯 웃으며 말했다. 달수 씨가 워낙 사람들 챙기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가질 법한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없었다. 아니, 이미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나를 친구처럼 부르던 말, 나의 습관이나 성향을 알고 하는 듯한 행동들. 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절대 나오지 않을 행동이었다. 우연인가? 정말 실수인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서 더 이상 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내 머릿속에 오래 남은 건 산길 풍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오히려 다른 쪽이 더 선명해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땠냐고 묻는 질문에는 재미있었다는 말로 답했다.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은 그날 밤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등산 모임 사람들, 나를 알고 있다. 모임이 2번, 3번 이어지자 이상한 건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모임 사람들 모두 나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고 지나치게 잘 아는 듯이 굴었다. 한 번은 내가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었다. 그때 달수 씨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와 동시에 달수 씨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안 돼. 정말 순식간이었다. 마치 나에게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외치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나를 돌아봤다. 괜찮아요? 나를 걱정하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냥 살짝 미끄러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이 등산 모임은 뭔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한 번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복순 씨가 가방을 열더니 내 앞으로 조그만 빵을 하나 밀어놨다.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안 먹을 만한 것들만 쏙 빠져 있었다. 나는 포장지를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이런 거 안 먹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왠지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이상하게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은 다들 설명이 필요한 순간만 되면 그 말을 꺼냈다. 그냥 왠지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나머지는 덮어두는 시기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빵을 다시 내려놨고 그 순간 병호 씨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을 붙였다. 원래 영자 씨는 산에 와도 군것질은 잘 안 했사. 아니, 안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웃지도 못하고 그 사람 얼굴을 봤다. 병호 씨는 금방 시선을 돌리며 앞쪽 능선을 가리켰고 복순 씨는 괜히 물병 뚜껑만 만지작거렸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넘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실수가 자꾸 비슷한 방향으로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다. 내가 숨을 고르는 타이밍, 발이 느려지는 구간, 싫어하는 간식까지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오히려 숨이 막혔다. 마치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정보가 이미 저 사람들 사이에서 다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며느리는 내가 들어오자마자 물을 내왔고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어땠는지 물었다. 힘들지 않았느냐, 재밌었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 쉬었는지, 산길은 괜찮았는지, 누가 내 옆에서 걸었는지까지 이상할 만큼 세세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그날은 그 질문들이 귀에 박혔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서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달수 아저씨가 어머니 뒤에서 봐주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 않았다. 오늘도라는 말도 그랬고 뒤에서 봐줬다는 표현도 그랬다. 결정적으로 달수 아저씨라는 호칭. 분명 둘은 아는 사이가 아닐 텐데 대화를 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연스러운 호칭을 쓴다는 게 의아했다. 달수 아저씨?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묻자 선영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했다. 그러더니 금방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어머니, 저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이 들었다. 등산 모임 사람들과 우리 가족이 이미 아는 사이일지도 모른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알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내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에서 숨통이 트였던 기분을 떠올릴수록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좋아하는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 하나뿐인데 왜 점점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지, 요즘 이런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기 힘들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 빼고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넘기고 있었다. 그 다음 모임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쪽이 먼저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다. 식탁 한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었다. 나는 원래 아침 뉴스를 대충 흘려듣는 편인데 그날은 앵커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다. 봄철 산악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고령 등산객 실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발견 당시에는 단순 추락으로 보였지만 정확한 경위는 더 확인 중이라는 말까지 이어졌다. 화면에는 험한 비탈길과 노란 통제선이 잠깐 비쳤고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옮기는 장면이 뒤따랐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아침부터 이런 거 보시면 괜히 기분만 안 좋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채널을 돌려버렸다. 아들 민수가 낮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봤다. 민수는 나를 보는 대신 식탁 위만 보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무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침을 다 먹고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며느리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이제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 근데 괜히 일이 잘못되면. 그 뒤는 잘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말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새어들어왔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나는 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내 앞에서 하지 않던 말들이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어지고 있었다. 무엇을 늦출 수 없다는 건지, 무엇을 계속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건지 알 수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들은 전부 내 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였다. 먼저 도착해 있던 병호 씨가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아직 가지 않은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둘은 분명 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 며느리는 거의 티도 나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병호 씨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거뒀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재밌게 다녀오세요. 나는 그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병호 씨 쪽만 보고 있었다. 괜히 내가 너무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일까봐 바로 시선을 돌리긴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더 굳어지고 있었다. 서로 아는 사이다. 그것도 이미 서로를 잘 아는 사이.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이상한 느낌은 더 진해졌다.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자리만 바꿔가며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처럼. 산에 오르던 중간 달수 씨가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무언가 꺼내려고 지퍼를 열었을 때였다. 정말 잠깐이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봤다. 열린 가방 안쪽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제일 먼저 보인 건 밧줄이었다. 그 옆에는 보호대처럼 보이는 두꺼운 장비가 있었고 다양한 장비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산에 다니는 사람이 들고 다닌다기에는 지나치다고 느껴졌다. 나는 얼른 시선을 거뒀지만 이미 가슴이 내려앉은 뒤였다. 그때 달수 씨가 가방 지퍼를 닫았다.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나는 괜히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굳었다. 저걸 보고 놀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괜히 물병 뚜껑만 만지작거리며 앞쪽을 봤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누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괜히 사람들이 내 표정을 읽지 못하게 앞만 보고 걸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내가 뭘 느끼는지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조용히 서로 행동을 맞추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날 들은 말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꺼내봤다. 이제 더 늦추면 안 된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 혼자 두면 안 된다. 딱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겪는 상황들과 합쳐보니 불길한 생각만 남게 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도 있겠다고. 이제 예전처럼 산이 반갑기만 하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다음에 또 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한 모양을 갖기 시작했다. 다음 모임 날이 다가오자 나는 전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수상한 모임 사람들의 모습과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아침을 준비했고 민수도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나는 두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만 생각했다. 오늘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곧바로 도망치겠다고. 그날은 나의 모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입은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위험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산을 올랐다. 조금 더 올라가자 길이 둘로 갈라졌다. 왼쪽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평탄한 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좁고 험한 가파른 길이었다. 평소였다면 자연스럽게 왼쪽 길로 가자고 했을 거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세 명 모두 입을 모아서 험한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오늘은 이 코스로 가보시죠. 험해 보여도 저런 길이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나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오늘이다. 오늘은 저 사람들은 나를 위험하게 만들 거다.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두지는 않을 거다. 잠깐만요. 물 좀 더 마시고 갈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복순 씨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호 씨도 걸음을 멈췄고 달수 씨는 아예 내 뒤쪽 비탈을 등지고 섰다. 마치 내가 빠질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 사람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물병을 다시 가방에 넣는 척하면서 몸을 틀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래쪽 샛길로 발을 옮겼다. 누가 부르기 전에, 누가 손을 뻗기 전에 그냥 빨리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밖에 없었다. 거긴 아니에요. 복순 씨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다. 밝게 웃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빨리 걸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 거의 질주하듯 내려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한꺼번에 따라오는 게 들렸다. 영자야, 위험해. 이번엔 병호 씨 목소리였다.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다. 처음엔 우연처럼 실수처럼 새어나오던 내 이름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불리고 있었다. 나는 더 빨리 발을 옮겼다. 그런데 길이 생각보다 가팔랐고 발밑엔 마른 흙과 잔돌이 섞여 있었다. 한 번만 헛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질 것 같은 길이었다. 나도 그걸 알았지만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다. 멈추면 바로 뒤에서 잡힐 것 같았고 붙잡히면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싫은 쪽으로 끌려갈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발밑 돌 하나가 굴러나갔고 내 몸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확 쏠렸다. 그 찰나의 뒤에서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숨이 턱 막혔다. 뒤이어 누군가 내 어깨를 받쳤고 다른 누군가가 바로 앞을 막듯 섰다. 미쳤어요? 왜 갑자기 여기로 내려와요? 달수 씨 목소리였다. 그렇게 크게 듣는 건 처음이었다. 늘 무뚝뚝하고 말수 적던 사람이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복순 씨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내 팔을 붙잡고 있었고 병호 씨는 내 앞에 선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셋 다 평소의 얼굴이 아니었다. 놀란 얼굴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놓칠 뻔한 사람을 겨우 붙잡은 얼굴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겐 더 무서웠다. 목표물을 잃을 뻔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으니까.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어디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끝나자 셋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 짧은 침묵이 지나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또 그렇게 놓칠 순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또라는 말이 먼저 귀에 박혔다. 또, 그 말은 이미 한 번 놓친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병호 씨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일단 앉을 곳을 찾죠. 위로 올라가서 쉬어요. 복순 씨는 여전히 내 팔을 놓지 않았고 달수 씨는 내 뒤쪽을 막듯 서 있었다. 나는 그 셋 사이에 다시 서게 되면서 방금 전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꼈다. 이제 나는 저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가기 더 어려워졌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다는 걸. 나는 그 뒤로 거의 끌려가듯 다시 산을 올라갔다.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다. 아까까지는 어색하게라도 웃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을 붙이더니 이제는 다 포기한 사람들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가요. 바로 위에 앉을 때가 있어요. 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은지 아닌지를 묻는 말조차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길이 조금 완만해지고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을 때 병호 씨가 앞에서 멈춰 섰다. 정상 바로 아래쯤 되는 곳이었다. 탁 트인 하늘이 먼저 보였고 키 큰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밀려와 얼굴을 세게 스쳤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오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본 적 있는 것 같다가도 낯설고 낯선데도 느껴지는 감각은 익숙했다.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자 복순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 잠깐 쉬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바라봤다. 작지 않은 바위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바람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서 있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모양인데 기억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다가 잠깐 또 선명해지는 걸 반복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그대로 서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지금은 내가 뭔가를 떠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아주 짧은 장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여기서 웃고 있었고 누군가 저 바위 위에 김밥을 펼쳐놓고 있었고 누군가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너무 짧아서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냥 상상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 이곳을 여러 번 왔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여기. 내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복순 씨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달수 씨도 고개를 들었고 병호 씨도 긴장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말 좀 해봐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누군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병호 씨는 나를 똑바로 보다가 결국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자야. 이번엔 실수처럼 새어나온 말이 아니었다. 얼버무리려다 튀어나온 이름도 아니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름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복순 씨가 결국 입술을 깨물며 얼굴을 돌렸고 달수 씨는 한 손으로 뒤통수를 쓸어넘겼다. 병호 씨는 더는 말을 돌릴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끝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 답답함이 내 머릿속을 더 세게 흔들었다. 나는 다시 주변을 봤다. 바위, 기울어진 나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탁 트일 것 같은 정상 쪽 능선, 그 앞에 선 세 사람. 그러자 이번엔 아까보다 더 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훨씬 젊은 목소리들이 겹쳐 웃고 있었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밀치며 빨리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갑자기 머릿속이 울리는 것처럼 아팠다. 선명해질 것 같은데 선명해지지 않았고 알 것 같은데 바로 손에서 빠져나갔다. 복순 씨가 다가오려 하자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오지 마요. 복순 씨는 그대로 멈췄다. 눈물 맺힌 얼굴로 나를 보면서도 더 다가오지 못했다. 그때 근처에서 벨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다. 매일 들어도 좋았던 지겹지가 않았던 노래.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억 속에서 잊고 살았던 것 같다. 그 노래가 들리자마자 나는 오래전 기억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산에서 그 노래를 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 공기를 느꼈던 장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등산 모임 사람들이 시선에 들어왔다. 나는 그제서야 모든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함께해온 나의 오래된 친구들이었다. 복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얼굴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병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나를 보고 있었고 달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인데도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다. 그 셋이 동시에 선명해지자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달수야, 병호야.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불렀다. 이제야 알아보네.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잊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옆을 걸어줬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맙고 슬펐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듯 바위 옆에 걸터 앉았다. 나는 복순이 손등을 한참 보다가 힘겹게 물었다.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하고 싶었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병호가 그 말을 이어받듯 천천히 말했다. 선영이가 보여줬었어. 우리 사진. 예전 산에서 찍은 것들. 그 말에 이어 또 다른 기억이 쏟아졌다. 나는 식탁에서 사진을 밀쳐냈고 숨이 막혀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내가 기억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어서였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다만 밤길에서 발을 헛디디고 차 헤드라이트가 눈앞까지 밀려오고 누군가 내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던 장면까지는 아주 선명하게 돌아왔다.
나는 그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억지로 떠올리게 하면 또 충격을 받을까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나는 복순이 손등을 내려다봤다. 예전에도 이 손이 내 물병을 대신 들어주고 김밥을 반으로 갈라 내 쪽으로 밀어주고 늘 내 옆에 서 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 순간 함께 떠오른 얼굴은 며느리와 아들이었다. 왜 자꾸 말끝을 흐렸는지, 왜 모임 얘기를 꺼내면서도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왜 그렇게까지 나를 통제하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나는 얼굴을 돌린 채 숨을 몇 번이나 고르다가 결국 소리 없이 울었다. 누구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복순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달수는 괜히 다른 쪽을 보며 목을 한번 가다듬었고 병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내려가자.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다. 그동안 혼자서 앓던 마음이 모두 풀렸기 때문일까? 이제야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자주 오르던 산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기억이 돌아오니 이곳을, 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나 익숙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잊는다니. 늦게나마 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렇게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며느리와 아들이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반갑게 부르지도 않았다. 그냥 숨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내가 어떤 얼굴로 내려오는지, 무슨 표정으로 자기를 볼지 몰라서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발이 더 무거워졌다. 저 둘은 내가 뭐라고 할지 몰라 겁이 나 있을 거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마지막 내리막을 걸어 내려갔다. 며느리는 내가 가까워질수록 늘 차분하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민수는 원래도 말이 적은 놈이지만 유독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두 사람 앞까지 와서도 한참 말이 없었다. 병우와 복순이, 달수도 조금 뒤에서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다. 어머니.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다. 그동안 내가 의심했던 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다. 선영아. 내가 그렇게 부르자 선영이는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어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민수도 이내 나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았다. 엄마. 그 한마디에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드디어 그 긴 시간을 지나 만나게 된 것 같았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아주 조금은 들었다. 기억이 잊혀져 가는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내가 변해도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닫고 나니 눈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